진궁은 조조의 설득에 끝내 넘어가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조조도 진궁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춘다고 백문루를 내려가서 진궁의 마지막을 전송을 해요. 그리고 어미 명령을 내려서 진궁의 가족을 잘 보살피게 합니다. 조조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 여포가 유비에게 말합니다. 현덕은 원문에 쏜 화살을 잊지 말게. 기령과 유비가 싸울 때 위기에 빠진 유비를 여포가 화살을 쏘아서 구해줬죠. 그 이야기를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조조가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여포가 먼저 말합니다. 나를 기병대장으로 쓰시오. 천하 무적이 됩니다. 내가 선봉에 서면 천하는 명공의 것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기병을 조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포였어요. 만일 자신의 휘하에 불러들여서 선봉으로 쓴다면 그를 당해낼 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출신을 불문하고 인재를 유독 아끼는 조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포는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였습니다. 과연 울타리 안에 가두고 조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죠. 조조는 옆에 있는 유비에게 여포의 처분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현덕은 어찌 생각하는가? 유비가 말해요. 명공은 동탁과 정원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유비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들은 여포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조조도 더는 미련을 버리고 여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여포는 성루에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장료는 이때 조조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 장료가 투항을 할 때 원래 그 조조는 장료를 죽이려고 했어요. 관우가 옆에서 나서요. 장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장료를 살려줄 것을 조조에게 권하고 장료는 조조에게 투항을 합니다. 여포에 대한 시각은 항상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위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탁을 도우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러면서 얻은 악명이었죠. 하지만 가후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탁을 돕고 이각을 도와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가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유독 여포에게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펴보면 여포는 그 시대의 영웅이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조가 동군을 점령하여 동군의 명사 변양을 억울하게 죽여요. 그냥 죽인 거예요. 왜? 내가 이곳의 세력을 잡았어. 근데 변양이 동군 백성들에게 힘을 발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력의 힘이 아니라 그 신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동군의 호족들을 굉장히 압박해요.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죠. 그러다가 동군을 비우고 서주로 쳐들어가죠. 도겸에게. 역시 서주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을 일삼아 평판이 나빠진 그런 시기에 진궁은 여포를 동군으로 불러들여서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포는 진궁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동군과 연주 일대를 수습하고 제후의 반열에 올라요. 동탁을 죽인 일에 대한 민중의 호의적인 반응도 물론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서주를 점령했을 때 서주 백성들이 큰 반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발이 없음을 기회로 해서 군사들을 더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지방의 호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많은 장수들이
여포를 진심으로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포가 그렇게 삼국연의에서 후에 평가되는 것처럼 바보 같고 그냥 무식하고 절대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목차를 따라가며 삼국지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자, 여포도 죽었고요. 조조는 합의를 안정시키고 허도로 개성길에 오릅니다. 그런 조조가 서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조조를 환영하고 유비를 서주목으로 남겨달라고 간청을 해요. 조조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사이 서주 백성들의 민심을 얻은 유비에 대해 질투와 두려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조조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일단 허도로 돌아가서 황제를 배하라고 정식으로 황제에게 명을 받아서 유비를 서주에 부임시키겠다. 하지만 이때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울타리에 가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황제는 조조가 데려온 유비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족보를 꺼내서 찾아보게 해요. 그리고 유비가 자신의 숙부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좌장군 의성정후에 임명을 합니다. 임명보다는 이게 제수를 하는 거예요. 유비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유황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비 스스로도 이 호칭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유씨의 정통성을 계속 내세워야 했거든요. 이미 조조가 모든 세력을 다 얻고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조를 역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황제는 지금 조조에게 핍박받고 있다.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비가 내세운 것은 반조조 노선이었고 조조와 정반대로 항상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숙이라는 호칭이 주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런 환대는 지나친 감이 좀 있어요. 전한 때 황제인 경제와 후한의 혈통은 친척이라고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먼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씨는 다 이성계의 후예가 되는 그런 셈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황제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동탁에 의해서 추대가 되고 다시 이곽과 곽사의 손에서 고생을 하고 지금은 조조에게 의탁해 있고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호연지기를 지닌 유비를 만났을 때 남다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 지방에 가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은 괜히 전혀 모르지만 괜히 반갑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비가 황숙이 되어 자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조조의 참모들이 승상부로 찾아와서 득실을 논합니다. 조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조조는 개의치 않았어요. 유비가 황숙이지만 황명을 받들 권한은 없어. 왜? 직책이 없으니까. 그죠? 그라도 내가 황명으로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허명뿐인 유황숙이라는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과대평가하지 마시오. 왜? 조조는 녹상서사라는 직위를 가졌습니다. 이 황명의 출납이에요. 황제가 실제로 말했는지 말을 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조가 황명이라고 발표를 하면은 황명인 거고요. 하루에 황제에게 들어가는 서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녹상서사가. 그래서 어떤 서류는 황제에게 직접 보여주고 어떤 서류는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서 황명이라고 밑에 명령을 내리고 또 어떤 서류는 뭐 해당 관청에 이렇게 분배하는 뭐 그런 역할이
녹상서사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인물은 오히려 태위, 양표다. 그는 원소와 유착 관계가 있으니 원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양표가 원수가 내통하며 역모를 꾸민다는 상소를 올리게 하고 만총을 시켜 취조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많죠. 간첩 사건들, 조작 간첩 사건들,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용이 찾아와서 조조를 설득을 합니다. 조조는 차마 양표를 죽이지 못하고 고향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몇몇 뜻있는 대신들이 조조에게 격분해서 조조를 탄핵했지만 오히려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조에 대해서 좀 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부터 조조에 대한 그 시각이 굉장히 잔혹하고 음험한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쯤에서 조조는 자신의 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조는 사냥대회를 준비하고 황제를 모셨습니다. 황제는 내키지 않았어요. 이 사냥은 군사훈련의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성에서는 원래 군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면은, 사냥이라는 행사를 하면은 합법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믿을 수 없는 친위병이 사실은 황제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조조가 흑심을 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위세에 눌려 할 수 없이 사냥에 따라 나서요. 유비는 조조의 저의를 의심하고 관우 장비를 대동하고 마니르 사태에 대비를 합니다. 군사들이 사냥감 몰이가 시작되고 황제가 앞서 말을 몰았어요. 조조는 겨우 황제와 말머리 하나만큼 뒤를 따랐습니다. 예법에 따르면은 황제와 한참 떨어져서 말을 달려야 되거든요.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조조는 황제에게 먼저 쏘기를 권해요. 황제를 상징하는 금시전, 금빛 화살이에요. 사슴 쪽으로 날아갔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쑥스러워하면서 조조에게 쏠 것을 권합니다. 조조는 팔을 내밀어서 황제의 화살을 빌려요. 그리고 조조가 쏜 화살이 정확히 사슴을 맞춥니다. 사냥 몰입꾼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죠. 하지만 사슴에 금빛 화살이 꽂힌 걸 보고 황제가 맞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대신들이, 병사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이때 조조가 활을 들고 말을 몰아서 황제 앞을 가로막고 손을 흔들어서 만세에 대답을 합니다. 많은 대신들의 얼굴색이 헬쓱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관우가 화가 나서 청룡도를 들고 뛰쳐나가는 것을 유비가 막습니다. 황제가 지금 조조 지척에 있다. 잘못되면 황제가 다친다. 유비유 만류에 관우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큰 야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날의 일로 조조의 야심을 확인한 황제도 조조를 없앨 궁리를 합니다. 황제의 근심을 눈치챈 황후가 자신의 아버지 보관을 통해서 사람을 모았어요. 국구 동승이 황제가 쓴, 그러니까 피로 쓴 밀조를 받은 거예요. 동승은 그 뜻이 통하는 왕자복, 고란, 충지, 자관 사람들을 모았어요. 연판장을 쓰고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 허도에 들른 서량태수 마등이 인사차 동승의 집에 찾아왔다가 거사에 동참을 하기로 하고요. 낙양에서 거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서량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눈은 항상 황제를 향해 있어요. 수상한 낌새를 차린 조조는 동승을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허도에 들어와 좌장군의 의성정우에 봉해진 유비는 오히려 날개를 다친 새처럼 둥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아주 극진하게 대했어요. 항상 외출할 때는 수레를 나란히 해서 공경하고 잔치자리에서는 항상
동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 동격이다. 하지만 이게 유비에겐 족쇄였어요. 그리고 다른 대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황실의 숙부, 황숙을 이렇게 존중하고 있다. 황숙도 이렇게 존중을 하는데 황제는 얼마나 내가 존중을 하겠느냐. 유비가 벼슬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한황실을 존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외부 제후들에게도 다 전시 효과가 있는 거겠죠. 유비는 혼자 고민을 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새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갑자기 사택 뒤뜰에 땅을 개간하고 채소를 심기 시작합니다. 직접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하루 종일 농사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의 경계를 풀어보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심을 모르는 관우장비는 유비의 그런 행동을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 형님 지금 그럴 때입니까? 빨리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죠. 유비는 그럴 때마다 인자하게 말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도 퇴비나 해와라. 권화와 장비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를 믿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것이겠죠. 그렇게 소일하는 유비의 사택의 하루는 장료가 수십 명의 부하를 이끌고 급하게 찾아옵니다. 내심 유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관우 장비도 사냥을 나고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찾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승상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이유는 모르지만 서둘러 모셔오라는 분부입니다. 유비는 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승상부로 향합니다. 조조는 후원의 정자에서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유비가 왔는데도 한참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짓다가 반색을 하며 유비를 보고 반색을 하며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요즘 대단한 일을 한다면서 유비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천하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배운다고 들었다. 조조가 농담을 걸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쑥스럽게 웃으면서 조조를 바라봅니다. 조조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민망해서 웃는 것으로 보였어요. 조조가 유비를 부른 것은 자기가 이제 매실주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갓 단 매실과 매실로 만든 안주와 매실주를 꺼내놓고 같이 한잔 하려고 유비를 부른 겁니다. 긴장을 한 유비와는 달리 조조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줘요. 옛날에 장수를 토벌할 때 우리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이 없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매실밭이 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매실을 생각하고 입에 침이 고여서 당장의 갈증을 좀 잊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조는 거기서 유비는 거기서 조조의 또 다른 면모를 봅니다. 장수된 자는 말을 타고 행군하기 때문에 별로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대장이 된 자가 식수를 마시지 못해 갈증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앞서서 행군을 하면서도 부대의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위기에 대처한 것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크게 보이는 조조였습니다. 유비의 그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조는 술을 권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안에 일하던 하인들이 용오름을 보았는지 소용돌이죠. 회오리 바람. 용이 승천한다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조조도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보더니 유비에게 묻습니다. 용의 변화무쌍함을 아시는가? 유비의 대답에 조조는
자신이 생각하는 용의 변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유비는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큰 웅지를 품고 천하를 질타하는 영웅이 바로 사람 중에 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현덕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천하를 주유했으니 많은 인물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 용에 비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을 시험한다고 유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북에 원소가 있습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모사꾸미를 좋아하지만 결단력이 없다. 유비는 원술, 유표, 손책, 유장 등을 거론을 합니다. 조조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요. 원술은 가문의 명성에 기대서 위세를 부리는 것이고, 유표는 허명무실한 사람이고, 손책은 아비의 명성을 이어받아 성공을 훔쳤다. 유비가 당황스럽다는 듯 장수, 장로, 한수 등을 들었습니다. 조조는 그들이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난감해진 유비가 조조에게 누가 영웅이냐고 반문을 해요. 조조가 대답해요. 영웅이란 큰 뜻을 품고 천지를 감쌀 수 있는 지모를 가진 자가 바로 영웅이다. 그리고 지금 천하의 영웅은 조조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목소리를 죽이며 유비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얼굴이 거의 맞닿을 지경이었어요. 자네와 나 두 사람뿐일세. 조조의 말에 유비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조조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은 영영 새장 속의 새로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일이 실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조가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면 이 반응에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 다 수포로 돌아갈 판국이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천둥이 울립니다. 성인께서 말하기를 천둥 번개가 치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준다더니 그 영향이 저에게 미쳤나 봅니다. 유비는 천둥에 놀란 신용을 하며 얼른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조는 그런 유비가 의외라는 듯 물어봐요. 천둥을 두려워하시오. 유비는 대답을 대신해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때 후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관우와 장비가 시종들을 밀치고 뛰어들어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두 사람은 유비가 조조에게 불려갔단 말을 듣고 염려가 되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자에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짐작하고 소란은 피운 것을 미안해하며 조조 앞에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조조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봐요. 두 분이 술을 드신다기에 칼춤이라도 쳐드릴까 찾아왔습니다. 칼을 빼들고 온 걸 무안해하며 인기응변으로 관우가 말합니다. 조조가 껄껄 웃어요. 여기는 홍문현이 아니고 나도 현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니 번쾌는 필요 없구나. 이거는 초안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방이 먼저 장안에 들어갑니다. 장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초나라를 계승하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유방이 먼저 장안에 입성을 해서 기득권을 얻었어요. 하지만 당시 항우의 군대가 너무 컸습니다. 항우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유방은 당장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여기를 맡고 있었다. 항우가 오니까 형님이 가지시오. 그래서 항우가 홍문현을 열죠. 그리고 밑에 있던 범증이 유방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홍문이라는 곳에 연회를 벌이고 그래서 이제 칼춤을 추게 하죠. 칼춤을 추다가 목을 베려고 그때 유방의 수하장수인 번쾌가 나서서 같이 칼을 들고 앞을 막아주는 그런 하여간 흔쾌히 관우의 사과를 받고 두 사람은 큰 술잔으로 술을 한 잔씩 내리고
권화 장비도 시원하게 잔을 비우고 유비와 함께 사택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조조는 또 유비를 승상부로 불렀어요. 그리고 공손찬이 원소에게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비는 공손찬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조은에게 생각이 미칩니다. 혹시 공손찬을 따라 전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만총이 전해준 말에는 조은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단순히 공손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유비를 부른 것만은 아니었어요. 북방에서 원소의 배후를 견제하던 공손찬의 몰락은 원소가 더 이상 뒤를 걱정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중원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는 북방 사주, 지금 동북삼성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뒤는 다 자기 땅인 거예요. 이제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몰락한 원술이 지금 옥새를 가지고 있다가 원소에게 투항하기 위해 하북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원술은 지금 거의 쫄딱 망한 거죠. 가진 거라고는 옥새밖에 없습니다. 그럼 형제라는 핑계로 원소에게 옥새를 주고 그 조금 지분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원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새가 원소의 손에 넘어간다는 건 정치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는 옥새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옥새가 없어서 황명으로 제대로 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조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유비를 부른 거예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유비가 조조에게 말합니다. 서주는 저를 따르는 민심이 있고 원술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입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원술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도 유비가 자청에 쾌히 승낙하고 다음날 황제를 만나 원수를 토벌하는 대장으로 유비를 임명해달라고 상주를 해서 윤허를 받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선발해준 장수 주령과 노소를 부장으로 삼아 5만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를 향해 떠납니다. 밤낮으로 군사를 점거해 출발한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출병에 앞서서 의대조의 밀서를 받은 동승이 유비를 찾아옵니다. 칼날을 돌려 조조를 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승이 황제의 혈서를 받았죠. 나를 구하라. 뭐 동승, 왕자복, 뭐 오자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유비에게 지금 이 군사로 조조를 치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유비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조조를 없앨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강성하니 아직은 기다리고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몸조심하십시오. 동승은 떠나는 유비를 안타까워했지만 더는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관우가 유비에게 물어요. 이렇게 급하게 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비가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새장 속의 새처럼 조조에게 키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좁은 세상을 벗어나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혹시 조조의 마음이 변해 나를 회군시키기 전에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유비의 짐작이 반쯤 맞았습니다. 유비의 출정 소식을 들은 곽과와 정욱이 불이 나게 조조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유비에겐 행운이죠. 지방 관할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을 순회하고 이제 막 돌아온 참이에요. 곽가가 조조에게 물어봐요.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술이 원소에게 가는 걸 막으러 간다. 정욱이 말해요. 유비는 가두거나 죽여야 될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군사까지 주워 내보냈으니 그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호랑이가 산으로 들어간 격이고 우리는 큰 후환을 얻게 될 것이다. 곽가도 거듭니다. 그를 서둘러 소환하십시오. 죽이지 못해도 풀어주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유비입니다. 유비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 서둘러 허저를 보내 유비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허조의 명을 받은 유비는 곧 군장을 갖춘 관우와 장비를 대동하며 말합니다. 장군도 군사를 부리니 군명 유소불수의 뜻을 아시리라 믿소. 나는 이미 황명을 받아 출전하며 절호를 받았으니 내 판단으로 회군하지 않으리로다. 그리 전하시오. 그러니까 군명 유소불수는 전장에 나간 장수는 황제의 명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제의 절월, 황제가 준 그 도끼 모양의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절월의 힘이 있으니까 군사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허조도 무력으로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조조에게 돌아가 유비의 말을 전합니다. 정옥과 곽과가 탄식하며 대군을 풀어 유비를 잡아오라고 건의를 해요. 하지만 조조는 딸려보낸 주령과 노소를 믿겠다며 추격을 중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령과 노소를 유비의 부장으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원술의 위치를 탐문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력을 다 잃은 원술은 상장 기령이 나서서 분전했지만 유비의 군사에게 크게 패해 겨우 달아납니다. 거기다 원술에게서 달아났던 뇌박과 진란이 나타나 그나마 남은 원술의 군량과 보물까지 빼앗아가 버리니 원술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옛 근거지인 수춘으로 향해요. 때는 여름이라 무더웠고 식량도 떨어져 남은 자들은 굶거나 달아났습니다. 원술도 밥상을 받아보니 순 꽁보리밥이라 원래 사치한 생활을 하던 그의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밥상을 치우게 하고 꿀물을 달라고 합니다. 요리사가 그런 원술을 보며 광분해서 소리쳐요. 짐승을 죽인 핏물은 있어도 꿀물은 없다. 원술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한 지역을 다스렸던 패자치고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남은 원술의 가족도 여강으로 가다가 이름도 없는 서구라는 자에게 죽고 옥새는 조조에게 바쳐집니다. 살아남은 원술의 처자식은 여강타수 유훈에게 의탁했다가 유훈이 손책에게 패하고 다시 손책에게 의탁을 합니다. 원술의 딸은 이때 손곤의 후궁이 되고 아들 원효는 낭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딸, 원효의 딸은 다시 손곤의 아들, 손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원래 손씨 집안이 원씨의 가신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한편 원술의 죽음을 파악한 유비는 그 내용을 표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령과 노소를 불러서 조조에게 갖다 바치라고 명령을 내려요. 주령과 노소는 유비의 위험에 눌려서 그 명령을 받들고 허도로 돌아갑니다. 조조의 계책이 다 어그러진 거죠. 모든 병사를 인수한 유비는 서주에 주둔하면서 서주의 민심을 수습을 합니다. 조조는 의미 없는 표문을 받아 돌아온 주령과 노소에게 크게 화를 내며 목을 베라고 했어요. 순욱이 옆에서 말립니다. 어차피 그들은 유비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니 저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조조도 순욱의 말을 듣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배신이 확실해진 이상 그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서주자사 차주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차주는 이 일을 진등과 상의를 해요. 진등이 개교를 주어요. 그러니까 진등은 서주라는 땅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두머리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주가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주자사 차주에게 이렇게 개교를 주는 것이겠죠. 지금 유비는 서주 인근을 순시하며 민심을 얻고 있으니 그가 성 밖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매복하고 기습하면 유비를 죽일 수 있다. 차주도 의견에 찬성하고 유비가 순시 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그날 진등은 집으로 돌아와 부친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요. 진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등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유비를 도와야 한다. 넌 서둘러 유비에게 가서 이 일의 전말을 알리고 대비하게 하거라. 그러니까 진규의 생각에 차주는 유비의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주가 아니라 유비에게 의존할 때라고 판단을 한 거죠. 유비를 암살하려던 차주의 계획은 가볍게 무산이 됩니다. 조조의 군사로 위장한 관우가 서주성 밖에 당도해 성문을 열게 했어요. 차주는 조조가 군사를 파견한 일을 유비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서둘러 성문을 열었다가 관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비는 차주의 가족을 몰살시켜요. 이로써 서주는 완전히 유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북방을 완전히 평정한 원소는 조조를 공격해 황제를 손에 넣으려는 마음을 먹고 허도에 대한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삼국연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인 관도대전의 전운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콘텐츠는 파티와 유튜브에 동시에 같은 날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